중동에서 열린 첫 포뮬러1 더블헤더가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참 많았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는 또다시 논란에 휩쓸린 채 펼쳐진 만큼 얘기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레드불의 복귀를 알린 것은 베르스태펜이 아닌 페레즈였는데요. 페레즈는 Q3에서 자칭 인생 랩을 펼치면서 커리어 최초 폴 포지션을 이뤘습니다. 페레즈는 레이스 중반까지 선두에서 달렸지만 뒤에서 쫓아오던 르클레어의 전략적인 도발로 인해 이른 핏스탑을 하게 되었고, 운 좋지 않게 세이프티카가 나오면서 페레즈는 결국 세이프티카 리셋 때 P3로 시작했지만 경기는 아쉽게도 사인스 뒤인 P4로 마쳤습니다. 베르스태펜은 이에 정반대인 예선을 아쉽게도 P4로 마쳤지만 스타트에서는 사인스를 추월하면서 P3까지 올라갔고, 세이프티카를 이용해 르클레어 바로 뒤인 P2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경기 후반에 르클레어와의 싸움 끝에 레이스 3랩을 남기고 선두를 르클레어로부터 훔치면서 레이스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레드불에게는 시원섭섭한 경기였습니다. 페이스상으로는 1-2도 가능해 보였지만 레드불에게는 P1, P4로 만족해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레드불과 페라리는 또다시 다른 팀들에 비해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팀 다 비슷비슷한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레드불은 스트레이트에서 빨라 보였고 페라리는 코너에서 빨라 보였습니다. 페라리는 레드불보다 엔진이 느리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운포스를 중점으로 뒀고, 레드불은 로드래그 리어 윙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이트에서 페라리보다는 이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반 르클레어와 베르스태펜의 싸움이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 보였는데요. 르클레어는 베르스태펜이 DRS 구간에 들어와도 이어지는 코너 구간에서 베르스태펜과의 갭을 늘리려고 했고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베르스태펜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는 바레인 그랑프리 때처럼 르클레어는 DRS 구간 전에 속도를 늦추면서 뒤에서 쫓아오던 베르스태펜이 아닌 자신이 DRS를 사용하게 되면서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베르스태펜에게 이른 선두를 곧바로 다시 뺏어갔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르클레어가 똑같은 전략으로 선두를 지키면서 베르스태펜은 또다시 속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이 메인 스트레이트 DRS 구간 전에 공격적인 베르스태펜답지 않게 르클레어 뒤에 남으면서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DRS를 이용하면서 오버테이킹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르클레어는 끝까지 베르스태펜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0.5초 뒤인 P2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레이스 소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의 가장 큰 논란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경기 소식만 듣고 싶으시다면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시간대 또는 챕터를 이용해 뛰어넘기시면 됩니다. 지난주 바레인 그랑프리가 끝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가 펼쳐졌던 제다에서 예멘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대상이 F1의 메인 스폰서인 아람코 석유화학회사의 시설이었던 만큼 F1 커뮤니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를 안전상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F1 그룹은 이 경기를 강행시켰습니다. 금요일 날 FP1이 진행되던 중 서킷에서 대략 32km밖에 안 떨어져 있던 아람코 석유 시설이 또다시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큰 충격의 여파가 느껴졌는데요. 심지어 주행 중이던 베르스태펜이 타는 냄새가 난다면서 라디오로 팀에게 제보를 했고, 중계에서도 공격받은 시설에서 올라오는 연기 또한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 공격에도 불구하고 F1 그룹은 팀들과 드라이버 회의를 통해 결국은 위험 속에서도 그랑프리를 강행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점점 더 포뮬러1이 돈에 눈이 멀어져가는 것이 보여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약한 시민 인권 문제로 인해 그랑프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비난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라이버들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과 관객들에게 큰 위험이 보이는 가운데 중계료와 스폰서십들을 통해서 받는 돈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대회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만약이라는 무서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서킷에 남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 시가지 서킷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사우디 코니시 서킷은 너무 위험합니다. 서킷이 시가지 서킷인 만큼 다가오는 코너는 너무 좁은 시야로 인해 잘 안 보이고 트랙 면이 좁아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믹 슈마커의 Q2 때 사고가 딱 대표적인 예시이죠. 턴 9에서 리어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슈마커는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이송됐지만 다행스럽게 아무런 큰 부상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포뮬러 1이 역사적으로는 위험한 스포츠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코니시 서킷이 작년에 비해 트랙면을 넓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전상으로는 허술하다는 것이 내년에 돌아올 때는 더욱더 안전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의 탑팀 복귀전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밀턴은 브라질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Q1에서 탈락을 했고, 러셀은 알핀의 오콘 뒤인 P6로 예선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Q1 때 해밀턴과 러셀이 0.663 차이의 갭이 나면서 해밀턴은 해밀턴답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셋업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아웃랩에서 타이어 히팅이 미숙해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충격은 충격이었습니다. 끔찍한 예선을 뒤로하고 해밀턴은 해밀턴답게 백필드를 뚫고 탑5를 하는가 했으나 세이프티카 문제와 가상 세이프티카의 혼란 속에서 핏스탑을 늦게 하게 되면서 결국은 P10에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해밀턴은 경기가 끝난 후 P10이라는 소식을 듣고 포인트를 받느냐는 질문을 한 만큼 벤츠는 익숙하지 않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벤츠는 아직까지도 포퍼싱 문제를 크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에서의 퍼포먼스는 끔찍합니다. 하지만 코너에서는 좋은 성장을 보이면서 포퍼싱만 해결한다면 곧바로 다시 페라리와 레드불과 함께 다시 경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밀턴의 역사적인 8번째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는 시즌이 펼쳐지면서 한번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라리와 레드불의 경쟁도 재밌지만 미드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팀들 간의 경쟁 또한 이번 시즌의 재미를 곱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사용하려다 주행 중 뚝벼 나간 알핀의 사이드팟이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사이드팟에 힘을 입어 알핀은 놀라운 페이스를 보여줬는데요. 러셀의 벤츠를 가끔씩 도전할 것 같았던 만큼 알핀은 하스의 자리를 뺏으면서 미드필드의 탑으로 빛이 났습니다. 경기 초반에 특히나 알핀의 알론소와 오콘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팀 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 보였습니다. 보타스의 알파로메오 또한 경기 페이스는 강해 보였지만 결국 차량 문제로 인해 경기 후반에 안정상 문제로 차량을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놀라운 차량은 맥라렌이었는데요. 맥라렌은 또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와서 새로운 페이스를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기 후 노리스는 트랙 특성상 맥라렌이 약한 로우 미드 스피드 코너가 많이 없어 좋은 페이스를 보였다고 하긴 하지만 맥라렌에게는 노리스의 P7은 좋은 경기로 해석이 됩니다. 하스의 마그누센은 페이스는 좋아 보였지만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몸이 아직 뻐근하다면서 차량의 성능에 비해 그리 좋지 못한 결과인 P9을 안고 갔습니다. 바레인에서는 레드불을 제외한 모든 팀들의 신뢰도가 꽤 높아 보였지만 사우디에서는 차량들이 하나씩 망가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에서 사고로 리타이어한 라티피와 알본을 제외한 총 4명의 드라이버들이 차량의 기계상 문제로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노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에 참여를 못했고 알론소, 보타스, 리카도는 모두 엔진상으로 보이는 문제로 인해 경기 막바지에 차량이 리타이어했습니다. 3명 모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포인트 순위권 안에 들었던 만큼 아쉬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알론소와 보타스 같은 경우에는 6위와 7위에서 달리고 있던 만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사우디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둘 다 예선과 레이스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만큼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는 이렇게 2022년 시즌 베르스타펜의 첫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를 끝까지 쫓아온 르클레어는 P2를 가져가면서 경기 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인츠는 또다시 레이스 선두자들과의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한 듯 보였고 페라리가 드라이버스 챔피언십 우승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한 만큼 사인츠는 챔피언십을 우승하고 싶다면 르클레어와 베르스타펜의 페이스를 빨리 따라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인지한 것인지 사인츠 또한 3경기 연속 포디움에도 불구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페레즈 또한 아쉽고도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첫 폴 포지션을 우승까지 끌고 가고 싶었던 페레즈는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은 팀메이트인 해밀턴과는 달리 좋은 페이스를 보이며 편안하게 P5를 취득했습니다. 알핀의 오콘은 경기 마지막 랩에 노리스를 추월하면서 가까스럽게 P6를 이루었고 노리스는 아쉬움이 가득한 P7을 기록했습니다.
가슬리는 무난한 P8으로 경기를 마쳤고 마그누센은 바레인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P9에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해밀턴은 실망스러운 예선에서 P16에서 결국엔 P10을 이루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보타스, 알론소 그리고 리카도의 DNF가 아니었다면 P13으로 경기를 마쳤을 것을 생각하면 해밀턴으로서는 충격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페널티 속에 P11에 마쳤고 아마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출전한 것으로 보이는 헐켄베르그는 사고로 인해 뒤처진 자신의 팀메이트 스트롤보다 앞선 P1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DNF는 알렉스 알본, 보타스, 알론소, 리카르도 그리고 라티피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2주 후에 호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